학창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짓밟혔던 소녀가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를 겨누는 금융감독원이 되었으며 자신에게 폭력과 조롱을 가했던 친구들과 동창회에서 만나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묻는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퀴퀴한 반지하 방의 공기는 가난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곰팡이가 벽지의 꽃무늬를 검게 집어삼키고 있었고 창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틈새로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한 줌의 빛만이 간신히 스며들었다. 17의 서지우에게 세상은 그 창문만큼이나 비좁고 어두웠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는 낡고 해진 책가방 속에 든 교과서와 침묵뿐이었다. 학교는 정글이었다. 부모의 부와 권력이 계급이 되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뒤이은 실종, 그리고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우는 최하위 계층, 보이지 않는 인간이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 먹잇감이었다. 포식자의 정점에는 강세라와 윤혜린이 있었다. 강세라는 중견 건설사 사장의 무남 동료였고 윤혜린은 유명 변호사의 딸이었다. 그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아이들이었다. 반짝이는 명품 액세서리, 계절마다 바뀌는 최신 유행의 옷,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지우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의 상징이었다. 그들에게 서지우는 완벽한 장난감이었다. 어머 지우야. 오늘 도시락 반찬은 뭐야? 혹시 투명 반찬?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서 있던 지우의 등 뒤로 강세라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주변의 아이들이 크크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는 늘 빈 도시락 통만 들고 다녔다. 급식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거나 옥상 구석에 숨어 책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다. 빈 도시락통은 그나마 도시락을 싸왔지만 입맛이 없어서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위한 위장이었다. 윤혜린이 과장된 몸짓으로 지우의 도시락통을 낚아채 열었다. 텅 빈 스테인리스 통이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와, 오늘도 진수성찬이네. 공기밥. 정말 신선한 공기야. 윤혜린의 외침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동정의 시선조차 지우에게는 칼날과 같았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섞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강세라가 발을 걸었다. 어딜 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날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무릎에서 전해져 오는 아픔보다 더한 치욕이 온몸을 불태웠다. 미안, 발이 좀 길어서. 강세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녀는 구두 끝으로 넘어진 지우의 낡은 운동화를 툭툭 건드렸다. 상표도 달아 없어진 몇 번이나 본드로 덧붙인 흔적이 역력한 운동화였다. 이런 건 좀 버리지 그래. 우리 아빠 회사에서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도 이것보단 좋은 거 신겠다. 그 말은 지우의 심장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악을 썼다.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울부짖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다. 그 밤 지우는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가난을, 이 치욕스러운 멸시를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고. 그들의 세계로 올라가 그들이 나를 올려다보게 만들겠다고. 그녀는 독하게 공부했다. 코피가 책상을 적시고 펜을 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다. 잠을 줄이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강세라와 윤혜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체육복을 몰래 찢어놓고 교과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물함에 거지라는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우의 눈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땔감이었고 성공을 향한 연료였다. 모든 모욕의 순간들을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몇 배로 되돌려줄 그날을 그리며 시간은 흘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하던 날, 지우는 낡은 동네를 떠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다. 기다려 강세라. 기다려 윤혜린. 너희가 사는 그 화려한 성, 내가 직접 무너뜨려 줄게.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피눈물로 새긴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된 예고장이었다. 1만 자가 넘는 분노와 서름이 단 한 문장으로 응축된 복수의 서막이었다. 15년 후,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강바람마저 돈의 냄새를 품고 있는 곳.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견고한 권력의 성체, 금융감독원 본원 18층. 자본시장 특별조사팀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였다. 팀장님, 블루웨이브 바이오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공시 발표 직전 특정 IP 대역에서 비정상적인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팀원인 박주임이 다급한 목소리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수십 개의 그래프와 데이터가 빽빽하게 들어찬 화면 속에서 한 줄기 가파른 상승 곡선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차명 계좌 추적 리스트, IP 접속 기록 대조해. 관련자 전원 출국 금지 신청 준비하고.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다. 목소리의 주인 서지우 팀장은 15년 전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부정을 파헤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 그림자 포식자로 불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몸에 꼭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것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단련해 만들어낸 완벽한 갑옷이었다. 대학 시절 내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시험에 매달렸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그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과 집요함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대한민국 금융 관련 법규를 총망라한 법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낡고 색이 바랜 작은 사진이었다. 반지하 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 그녀가 이 지독한 전쟁터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정의의 기준이었다. 팀장님, 우편물입니다. 사무실 막내가 내민 여러 통의 우편물 속에서 유독 화려한 금박 장식이 박힌 보라색 봉투가 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발신인은 명문고등학교 28기 동창회 준비위원회. 순간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의 망령들이 봉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15년.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긴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여는 간단한 행위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망설여졌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보고 싶은 친구들아, 어느덧 우리가 졸업한 지 15년이 흘렀네.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너희들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어. 부디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라. 장소는 강남의 초호화 호텔 더 마제스틱 서울의 펜트하우스 라운지.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그리고 준비위원장 명단에 적힌 두 개의 이름. 강세라, 윤혜린.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현재 직함이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다. 베리타스 캐피탈 대표 강세라, H스타일 대표 윤혜린.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두 회사를 검색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단기간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신흥 사모펀드 운용사였다. 공격적인 투자와 M&A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자금 조달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H스타일은 윤혜린이 론칭한 패션 브랜드로 SNS와 홈쇼핑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코스닥 상장사였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주가 부양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과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냉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늘한 표정이었다. 포식자들이 스스로 사냥터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주임. 네, 팀장님. 베리타스 캐피탈이랑 H스타일 최근 3년간 공시 자료랑 주가 변동 추이, 관련 언론 보도까지 전부 정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특이사항 없어도 보고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박주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토를 달지 않았다. 서지우 팀장의 지시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고 그 끝에는 거대한 금융 범죄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다시 보라색 초대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15년간 벼려온 칼을 시험해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파티는 아마도 그들이 누리는 마지막 축제가 될 터였다. 그래, 가야지. 가고 말고. 지우는 초대장을 서류철 가장 깊숙한 곳에 꽂아 넣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흔적을 수집하듯 신중하고 은밀하게. 여의도의 빌딩 숲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했지만 그 아래 꿈틀거리는 탐욕의 그림자를 지우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가장 짙은 중심에 이제 막 사냥의 목표가 정해졌다. 더 마제스틱 서울 호텔의 펜트하우스 라운지는 지상의 천국을 흉내낸 듯한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졌고 은은한 샴페인 골드빛 조명 아래에서는 성공의 냄새가 진동했다. 값비싼 향수, 명품 브랜드의 로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었다. 서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의도된 지각이었다. 모두가 모여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가장 낯선 이방인처럼 등장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계획한 첫 번째 연출이었다. 그녀는 여의도에서의 갑옷과도 같던 검은색 정장을 벗고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심플한 네이비 색상의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기품 있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가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공간에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몇몇은 놀라움과 어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저기 서지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와, 완전 딴 사람이네. 용됐다. 그때 무리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고 있던 두 여자 강세라와 윤혜린이 그녀를 발견했다. 강세라는 여전히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새빨간 드레스는 그녀의 오만한 자신감을 더욱 부각시켰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은하수처럼 박혀 있었다. 윤혜린은 자신이 론칭한 H스타일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라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웃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모범생 서지우 아니니? 강세라가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하게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이 꿀 속에 감춘 칼날처럼 달콤하고 날카로웠다.
연락도 안 돼서 죽은 줄 알았잖아. 어떻게 지냈어? 아, 듣자 하니 무슨 공무원 됐다며? 월급은 좀 받고? 이런 데는 처음 와보겠네.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세라를 마주봤다. 오랜만이야, 세라야. 혜린이도. 지우의 차분한 반응에 강세라는 오히려 김이 빠진 듯 했다. 예상했던 초라하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혜린이 옆에서 거들었다. 지우야, 너 정말 예뻐졌다. 근데 그 옷 어디 거야? 시장에서 산 건 아니지? 혹시 돈 없으면 말하지. 내가 우리 회사 옷 하나 협찬해 줄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조롱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면 그들은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서 그들의 유치한 연극을 관람하는 듯 했다. 초조해진 것은 강세라였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자신이어야 했다. 서지우의 등장은 그 완벽한 무대에 생긴 작은 균열이었다. 그녀는 이 균열을 자신의 방식대로 파괴하고 싶었다. 아, 이런. 강세라가 지우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들고 있던 와인잔을 그녀의 원피스를 향해 실수처럼 기울였다. 붉은 와인이 하얀 파도처럼 쏟아지며 지우의 네이비 원피스 가슴팍을 거대한 얼룩으로 물들였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지우야. 손이 미끄러졌네. 강세라의 눈은 웃고 있었다. 윤혜리는 입을 가리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표정 역시 명백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지우에게 집중되었다. 15년 전 넘어진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시선들과 똑같았다. 붉은 와인 얼룩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에 번진 붉은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강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못과 같았다. 괜찮아.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만 사람 마음에 든 얼룩은 뭘로도 지워지지 않거든. 의미심장한 말에 강세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때 몇몇 동창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야, 세라, 너는 요즘 베리타스 완전 잘 나간다며? 저번에 뉴스 보니까 무슨 제약회사 인수했던데 그거 완전 대박이라며?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한 질문에 강세라는 금세 의기양양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정보가 좀 빨랐을 뿐이지. 임상 3상 결과 발표 전에 미리 좀 움직였더니 뭐 주가가 알아서 춤을 추더라고. 너희도 돈 벌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고급 정보 하나씩 던져줄게. 강세라는 고급 정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윙크했다. 명백한 내부자 거래를 암시하는 발언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부러움과 아첨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혜린도 질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우리는 뭐 그런 위험한 건 안 해. 대신 회계팀 애들이 좀 똑똑해서 말이야.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마법을 좀 부렸더니 영업이익이 아주 예쁘게 나오더라고. 덕분에 투자도 잘 받고 주가도 안정적이고. 너희 재무제표의 마법이라고 알아? 숫자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니까. 분식 회계를 대놓고 자랑하는 꼴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성공의 훈장이자 부의 노하우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모든 발언이 서지우라는 이름의 가장 정교한 녹음기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의 퇴장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서로를 칭송하고 탐욕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호텔 복도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선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주임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팀장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시선은 와인으로 얼룩진 자신의 원피스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강세라 윤혜린. 베리타스 캐피탈 H 스타일. 방금 자백 들었습니다. 네.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분식회계. 전방위적인 기초조사, 지금 즉시 시작하세요. 이건 단순한 내사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화장실로 가 와인 얼룩을 닦아내는 대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지워지지 않을 증거이자 복수의 기폭제가 될 상징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떨고 있는 소녀가 아니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 숨을 고르는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파티는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동창회의 화려한 막이 내린 다음 날 새벽, 여의도 금융감독원 18층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샘 근무로 퀭한 팀원들의 눈과 달리 서지우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 옆에는 어젯밤 와인 얼룩이 번진 원피스를 찍은 사진이 액정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굴욕의 증거가 아니었다. 전쟁의 명분이었고 사냥의 계시를 알리는 깃발이었다. 팀 전체 회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우의 말에 박주임을 비롯한 팀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에 모여들었다. 팀원은 총 넷. 지우를 포함하여 사람 좋은 웃음 뒤에 날카로운 질문을 숨긴 베테랑 박주임, 회계 장부의 숫자들 속에서 거짓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숫자 장인 이 과장, 그리고 해커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막내 김민준. 그들은 자본시장의 어둠 속에서 쌓아온 지우의 정예 부대였다. 회의실 스크린에 두 개의 회사 로고가 띄워졌다. 베리타스 캐피탈과 H 스타일. 목표는 두 개. 강세라와 윤혜린. 지우는 어젯밤의 일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두 목표물의 이름과 혐의점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내부자 거래 혐의. 특히 최근 인수한 블루웨이브 바이오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H 스타일은 자산 과대 계상을 통한 분식회계 혐의. R&D 비용의 자본화 과정을 샅샅이 훑으세요. 지우는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했다. 이 과장님은 H 스타일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와 동종업계 평균 R&D 자산화 비율을 비교 분석해 주십시오. 윤혜리는 허영심이 강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분명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보일 겁니다. 회계법인 감사 자료까지 전부 대조하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죠. 노련한 이 과장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대답했다. 박주임님과 김민준 씨는 베리타스 캐피탈을 맡습니다. 블루웨이브 바이오 공시 전후 한 달간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강세라는 오만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타입입니다. 뒤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량 매집에 동원된 차명 계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개설 시점, 거래 패턴, 사용된 증권사, 아주 사소한 연결고리라도 좋습니다. 해커 출신의 김민준이 손가락을 풀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온라인에 남은 발자국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팀장님. 제가 한번 먼지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지우는 회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합니다. 외부에는 절대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아직은 물증이 아닌 심증 단계니까요.
우리는 지금 안개 속에서 실 한 오라기를 찾는 겁니다. 그 실 끝에 괴물이 묶여 있을 겁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사무실은 키보드 소리와 가끔씩 터져나오는 낮은 탄식, 그리고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렸다. 이틀 후 첫 번째 균열의 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소리를 낸 것은 이 과장이었다. 찾았습니다. 그가 내민 보고서에는 H스타일과 동종 패션업계 상장사 10곳의 R&D 비용 자본화 비율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업계 평균은 15% 내외. 하지만 H스타일의 비율은 무려 78%에 달했다. 개발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무형의 비용을 대부분 자산으로 둔갑시켜 당장의 영업이익을 수십억 원이나 뻥튀기한 것이다. 이건 회계 마법이 아니라 그냥 사기입니다, 팀장님. 외부 감사인인 대형 회계법인도 이걸 눈감아줬다는 건데 이건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합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직한 회계 원칙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아온 그에게 H스타일의 장부는 모욕 그 자체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민준이 외쳤다. 빙고. 그는 밤새도록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블루웨이브 바이오 공시 직전 대량 매수 주문을 넣은 50여 개의 계좌.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였고 다른 IP 주소를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이 계좌들 전부 개설 시점이 공시 발표일 기준 한 달 이내입니다. 그리고 50개 모두 국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러시아의 한 무료 이메일 서비스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생성된 이메일 주소들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명 혹은 한 조직이 차명 계좌 네트워크를 급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지우는 김민준이 띄운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점처럼 흩어져 있던 계좌들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거미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독거미 강세라가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차례였다. 지우는 박주임을 불렀다. 박주임님, 이제부터는 발로 뛰어야겠습니다. H스타일과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최근 1년 안에 퇴사한 재무 및 운용팀 직원 리스트를 전부 뽑아주세요. 지우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조사를 넘어 확신에 차 있었다. 안개 속에서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를 찾아냈고 그 실은 생각보다 훨씬 굵고 질겼다. 그리고 그 끝은 그녀가 예상했던 괴물에게 정확히 이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분석이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면 이제부터는 시장에 뜬 소문과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살을 붙여야 했다. 서지우의 팀은 물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권한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개처럼 조용히 시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박주임은 여의도 증권가의 정복군으로 변신했다. 그는 H스타일과 베리타스 캐피탈 출신 퇴사자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 나갔다. 증권사 동기 모임, 대학 동문회, 심지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쪽지를 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입을 굳게 닫았다. 좁은 여의도 바닥에서 전 직장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박주임은 H스타일의 회계팀에서 6개월 전 퇴사한 김대리와 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다. 약속 장소는 여의도와는 거리가 먼 구로의 한 허름한 실내포차였다. 일부러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을 고른 김대리의 경계심이 역력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전 H스타일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압니다, 김대리님.
그냥 업계 선배로서 요즘 이직 준비는 잘 되시는지 궁금해서요. 박주임은 능숙하게 소주잔을 채우며 상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몇 잔의 술이 오가고 회사의 부조리함에 대한 푸념이 시작될 무렵 박주임이 무심한 척 화두를 던졌다. H스타일 요즘 실적 좋던데요. R&D 투자가 빛을 발하는 모양이죠? 그 말에 김대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빛 좋은 개살구죠. 그거 다 장부상에서만 빛나는 겁니다. 윤혜린 대표 그 여자요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저희를 들들 볶았어요. 숫자를 더 예쁘게 만들어봐. 방법은 상관없어라고요.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저희끼리는 넥서스 스트래티지라고 불렀어요. 그 유령 같은 컨설팅 회사요. 넥서스 스트래티지요? 네.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곳이죠. 분식회계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에 회사 찬양하는 글 도배하고 주가 띄우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까지 전부요. 계약서는 전부 그 회사랑 썼으니 나중에 문제 생겨도 H스타일은 꼬리 자를 수 있게끔 설계해놨더군요. 아주 영악한 여자예요. 박주임의 심장이 뛰었다. 넥서스 스트래티지. 새로운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것은 H스타일의 범죄를 증명할 연결고리이자 동시에 그들의 방어막이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는 김민준이 온라인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수십 개의 온라인 카페와 비공개 텔레그램 리딩방을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H스타일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이면 항상 동일한 몇몇 아이디와 필명을 쓰는 주식 전문가들이 나타나 H스타일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제2의 신화창조,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종목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김민주는 이 전문가들의 IP를 역추적했다. 대부분은 PC방이나 가상 사설망 VPN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활동 패턴과 게시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자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여러 명의 활동이 아닌 소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종착지 중 하나가 바로 넥서스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의 법인 계좌임이 드러났다. 한편 지우의 지시를 받은 박주임은 베리타스 캐피탈의 전직 운용팀원에게도 접근했다. 그는 훨씬 입이 무거웠지만 블루웨이브 바이오 건에 대한 질문에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강세라 대표의 감은 누구도 못 따라가죠. 꼭 신내림 받은 사람 같아요. 회의 때는 맨날 딴짓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듣고 와서는 꼭 귀신같이 M&A나 임상 발표 직전에 풀 베팅을 하더군요. 직원들은 다들 쉬쉬했지만 알죠.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H스타일의 분식 회계와 여론 조작,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유령 회사 넥서스 스트래티지. 강세라의 신들린 듯한 감 뒤에 숨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짙은 그림자. 그 무렵 강세라와 윤혜린에게도 시장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친분이 있는 증권사 임원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세라야, 별일 아니길 바라는데 요즘 금감원에서 너희 회사 거래 내역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 그냥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강세라는 콧방귀를 뀌었다. 걱정 마세요, 상무님. 걔들이 뭘 알겠어요. 내 거래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실력 없는 애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겠죠. 루틴한 거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끄는 강세라는 불안해하는 윤혜린을 안심시켰다. 혜린아, 쫄지 마. 금감원 걔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숫자나 들여다보는 공무원이야. 우리처럼 실전에서 뛰는 선수들을 어떻게 알겠어. 넥서스를 거쳤기 때문에 우린 안전해. 그러니 하던 대로 해.
다음 주에 발표할 신제품 미리 주가 좀 예열시켜놔야지. 그들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자신들이 구축한 범죄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과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무시하는 그 공무원이 15년 전 자신들이 무참히 짓밟았던 서지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들의 성벽에서 가장 약한 고리, 넥서스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을 이미 손에 쥐었다는 것을. 시장의 속삭임은 곧 폭풍의 전주곡이 될 터였다. 넥서스 스트래티지. 그 이름은 서지우 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강세라와 윤혜린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내세운 방패이자 역설적으로 그들을 한 번에 올가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였다. 팀의 모든 역량이 이 유령 회사를 파헤치는 데 집중되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넥서스 스트래티지는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를 주소지로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대표이사는 오충식이라는 이름의 60대 남성. 경력을 조회하자 금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전력이 전부였다. 전형적인 바지 사장이었다. 오충식 대표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조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저들이 눈치챕니다. 지우가 말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해답은 다시 김민준의 손끝에서 나왔다. 그는 넥서스 스트래티지의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보안 시스템과 오충식 대표의 개인 정보를 조합하여 그의 온라인 활동 패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김민준은 마침내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발견했다. 찾았습니다, 팀장님. 이거예요. 김민준이 흥분으로 외쳤다. 모니터에는 로그 기록이 빼곡히 떠 있었다. 오충식 대표 지난달에 딱 한 번 자기 집에서 VPN을 켜는 걸 깜빡하고 넥서스 스트래티지 법인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정확히 이 시간 뒤 같은 집 와이파이 IP 주소에서 다른 접속 기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누구?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민준은 엔터키를 쳤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나타났다. 윤혜린 대표입니다.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바지 사장의 집에서 범죄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회사의 계좌 접속 기록과 H스타일 대표의 개인 SNS 접속 기록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우연이었다. 윤혜리는 아마 바지 사장인 오충식에게 대포폰과 현금을 건네는 등 오프라인으로 직접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잠시 자기 휴대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고요. 박주임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것으로 H스타일을 올가맬 밧줄은 거의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밧줄을 묶을 매듭, 즉 내부자의 결정적인 증언이나 물증이었다. 지우는 다시 박주임에게 H스타일의 전직 회계팀원 김대리를 만나도록 지시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윤혜린과 바지 사장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자료를 손에 쥔 채였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박주임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금감원 신분증과 함께 김민준이 찾아낸 로그 기록을 김대리 앞에 내밀었다. 김대리님, 저희는 이미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윤혜린 대표가 바지 사장을 직접 관리하며 분식 회계를 지시했다는 사실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자진 신고자로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시면 당신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김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복사해둔 USB입니다. 거기에는 넥서스 스트래티지와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과 회계 조작 전후의 실제 장부 파일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스모킹 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범죄의 설계도 그 자체였다. 다음 날 김 대리가 박 주임을 통해 익명으로 제출한 USB가 서지우의 손에 들어왔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금만 근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윤혜린이 회계팀의 분식을 지시하는 노골적인 이메일, 조작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이중장부의 적나라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우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다. 15년 전 자신을 조롱하며 불을 과시하던 윤혜린의 얼굴 위로 숫자로 가득 찬 범죄의 기록들이 겹쳐졌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여의도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욕망들이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는 금감원과 금융범죄 수사를 공조하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부부장 검사였다. 부부장님, 금융감독원 서지우 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겨울 바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H스타일의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검사의 나직한 감탄사가 들려왔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내일 새벽 2개의 성을 동시에 무너뜨릴 겁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와인 얼룩이 찍힌 사진을 나란히 두었다. 긴 싸움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심판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폭풍은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법이었다. 동이 트기 전 도시의 모든 빛이 잠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금융감독원 18층 조사실은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으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서지우는 자신의 조사 반원들과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다. 목표는 둘. 강남구 청담동의 베리타스 캐피탈 본사, 그리고 송파구의 H스타일 본사.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벽에 걸린 대형 화면에는 두 건물의 위성사진과 내부 구조도가 띄워져 있었다. 각 건물의 주전산 기실과 대표실, 재무 담당 부서가 최우선 목표 지점입니다. 모든 저장 매체와 서류, 개인 휴대기기까지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저들은 분명 증거를 없애려 할 겁니다. 1초의 시간도 주어선 안 됩니다. 지우는 강세라와 윤혜린의 얼굴 사진을 차례로 가리켰다. 강세라는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합니다. 아마 변호사를 부르며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십시오. 윤혜린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약합니다. 압박하면 쉽게 무너질 겁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 그녀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오전 6시 정각.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지우는 H스타일 본사 현장을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윤혜린의 약한 고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함이었다. 오전 6시 해가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각. H스타일의 화려한 유리 건물 로비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는 구둣발 소리와 함께 한 수사관이 당직 경비원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외쳤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H스타일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혼비백산한 직원들의 비명과 웅성거림 속에서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층으로 흩어졌다. 지우는 곧장 20층에 위치한 대표실로 향했다. 막 출근한 듯 보이는 윤혜린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의 다급한 보고를 받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들 뭔데 남의 회사에 함부로 쳐들어와. 윤혜린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공무원증과 영장을 눈앞에 내밀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반 서지우 조사반장입니다. 윤혜린 대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서지우.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윤혜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그제야 눈앞에 선 냉정한 얼굴의 여인이 15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괴롭혔던 그 초라한 소녀였음을 깨달았다. 너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지우의 서늘한 경고에 윤혜린은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책상 서랍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우의 옆에 있던 여성 수사관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서랍 안에는 외부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기 여러 대가 들어있었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 캐피탈 본사. 강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원두를 내리며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도 그녀는 잠시 동안 표정 변화가 없었다. 어머, 무슨 일들이실까? 우리 회사에 뭐 꿀단지라도 숨겨놨나? 그녀는 여유롭게 웃으며 자신의 법무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도 서서히 굳어갔다. 영장에 적힌 담당자의 이름. 서지우 조사반장. 강세라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동창회에서 와인을 쏟으며 조롱했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침묵이 경멸이 아닌 복수의 예고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서지우? 그녀의 오만한 성벽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균열하기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수십 개의 상자에 담긴 서류와 전산기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실려 나왔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카메라 불빛을 터뜨리며 진을 치고 있었다. 결국 강세라와 윤혜린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다. 한때 성공한 여성 경영인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수많은 카메라 불빛 속에서 고개를 숙인 초라한 범죄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성이 새벽의 여명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압수된 증거물들이 산처럼 쌓인 금융감독원 조사실은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조사반원들은 밤낮을 잊은 채 암호화된 전산 자료를 풀고 수만 장의 서류 더미 속에서 범죄의 흔적을 엮어나갔다. 모든 조각들은 단 두 사람, 강세라와 윤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심리전의 시간이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분리하여 차례로 소환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윤혜린이 첫 번째 상대였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윤혜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화장과 값비싼 옷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평범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그의 존재는 무의미해 보였다. H스타일의 분식회계 규모가 장부상으로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윤혜린 대표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우의 첫 질문은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저는 몰라요. 회계는 재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한 거지. 저는 그런 복잡한 거 몰라요. 윤혜린은 예상했던 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로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보였다. 김 대리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였다.
여기 조작 전의 원본 장부와 조작 후의 장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표께서 회계 담당자에게 숫자를 더 예쁘게 만들라고 지시한 전자 우편도 함께요. 공개할까요? 윤혜린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꺼냈다. 유령 회사 넥서스 스트래티지의 대표 오충식의 사진과 그의 집에서 접속한 윤혜린의 누리 소통망 접속 기록이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여론을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부인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직접 저지른 범죄의 흔적입니다. 하나씩 제시되는 명백한 증거 앞에 윤혜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니야,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요. 다 강세라가 시킨 거예요.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기가 다 막아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비겁한 책임 전가였다. 하지만 지우가 원했던 반응이기도 했다. 공범의 연대는 깨졌다. 다음은 강세라였다. 그녀는 윤혜린과 달랐다. 여전히 오만했고 지우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서지우 조사반장 맞죠? 동창회 때 보니 많이 컸던데.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 잡는 거 직권 남용 아닌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블루웨이브 바이오 공시 직전 대표님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개설된 50여 개의 차명 계좌에서 총 3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공시 내용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었죠? 내 투자 감각이 뛰어난 걸 칭찬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곤란하죠. 증거 있어요? 강세라는 비웃었다. 지우는 그녀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으며 동창회에서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정보가 좀 빨랐을 뿐이라고 하셨죠? 고급 정보를 던져주겠다고도 하셨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창들이 당신의 뛰어난 감각에 대해 증언해 줄 겁니다. 강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지우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이 고급 정보를 받았던 창구 청와대 전 정책실장 유모 씨의 조카라는 사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교묘하게 섞은 지우의 마지막 한 수였다. 정보원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아직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강세라의 심리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강세라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가 믿었던 가장 견고한 뒷배가 무너졌다는 암시에 철옹성 같던 그녀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취조실의 기만적인 실타래는 그렇게 한 올 한 올 풀려나가고 있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비겁함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어떤 희열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1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이제야 겨우 들어 올린 듯한 서늘한 해방감을 느낄 뿐이었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알려지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여성 경영인의 추락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한때 자수성가의 신화 혁신 경영의 아이콘으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이름 앞에는 이제 주가 조작, 희대의 회계 사기라는 끔찍한 수식어가 붙었다. 단독 H의 스타일 500억대 분식회계 정황 개미들 피눈물. 속보 베리타스 캐피탈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검찰 강세라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연일 터져나오는 기사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H의 스타일과 베리타스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다.
특히 H스타일의 주식을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감독원 민원실에는 H스타일 투자 피해자들의 절규 섞인 전화가 빗발쳤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린 노인, 결혼 자금을 투자했던 신혼부부, 아이 학자금을 위해 돈을 넣었던 가장. 그들의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탐욕의 눈먼 경영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은 같았다. 지우는 조사실 한편에 쌓여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밤늦게까지 읽어내려갔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분노와 눈물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것은 더 이상 강세라와 윤혜린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주임이 지친 얼굴로 지우에게 다가왔다. 조사반장님, H스타일 소액주주 대표단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회사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직원들의 고용과 남은 자산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복수의 목표였던 H스타일의 건물이 이제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이 깃든 상처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면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께는 H스타일의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법의 심판은 엄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우의 지시에 박주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복수에만 매몰된 것이 아님을, 그 너머의 책임과 정의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검찰은 강세라와 윤혜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녁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평생 짊어져야 할 범죄자의 낙인뿐이었다. 지우는 취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공허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고 해진 운동화 끈을 꺼냈다. 과거의 상처이자 자신을 여기까지 달리게 한 동력이었던 그 끈을 가만히 손에 쥐었다. 이제 이 끈을 놓아줄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몇 달 후 법원은 강세라와 윤혜린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과 탄로한 세금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정 가장 앞자리에 앉아 담담하게 판결을 듣던 서지우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복수의 끝은 이처럼 허무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법정 밖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지우와 조사반원들은 H스타일의 회생 절차에 모든 힘을 쏟았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과 직원 대표단을 수시로 만났고 기업의 남은 자산을 실사하여 회생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철저한 회생 계획안 덕분에 법원은 H스타일에 대한 파산 대신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고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늦가을 오후 지우는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 그녀가 다녔던 낡은 교정은 그대로였지만 가장 구석에 있던 낡고 어두운 도서관 건물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다. 명문 고등학교 도서관 재건 기념 H스타일 소액주주 및 직원 일동. 새 건물의 입구에 새겨진 명패를 보며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H스타일의 회생 과정에서 남은 이익금 일부와 처분된 윤혜린의 사재를 모아 주주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결과였다.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학교 뒤뜰 낡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로 향했다. 15년 전 텅 빈 도시락을 숨기고 눈물을 삼키던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고 해진 운동화 끈을 꺼냈다. 그것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멸시의 기억이었으며 복수를 향한 채찍이었다. 그녀는 이 끈을 동력 삼아 여기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임을. 지우는 나무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운동화 끈을 조심스럽게 묻었다. 복수를 묻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새로운 흙을 덮었다. 과거의 상처를 묻고 미래의 희망을 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숨은 포식자가 아니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향해 걷는 사람, 약한 자들이 더 이상 조롱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흙을 털고 일어선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주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사반장님, 큰일입니다. 제2의 H스타일로 의심되는 신생 바이오 기업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막 작전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여전히 세상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고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희망을 심은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운 싸움의 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내일의 정의를 향한 단단하고 희망에 찬 발걸음이었다. 여의도의 빌딩 숲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